오스만 제국의 수도 이스탄불은 아름다운 후계사원들이 지평선을 장식한 도시로 유럽과 아시아의 관문입니다. 이스탄불은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유럽 일부와 소아시아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그전엔 1000년 동안 기독교 도시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이 멸망한 1453년은 세계 역사상 큰 분기점이 됐습니다. 중세가 끝나고 근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콘스탄티노플을 멸망시켰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적습니다. 그 당시 가장 유력한 왕국이 오스만 제국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투르크는 300년 동안 세상을 흔들었습니다. 술탄들은 제국을 훌륭히 키웠고 16세기 중반에 이르자 부다페스트에서 바르샤바, 크리미아에서 카이로, 그리고 알제리에서 아라비아까지 진출했습니다. 투르크는 1258년 몽고군이 이슬람국의 수도 바그다드를 침략한 이후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몽고 침입의 피해가 과장되긴 했지만 이 사건이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바그다드를 본거지로 삼은 아바스 칼리프는 8세기부터 이슬람 국민들의 정신과 생활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셀주크 투르크는 1258년 바그다드 침입 이후 칼리프 대신 국가의 최고 통치자를 술탄이라 칭했고 술탄은 칼리프가 보유했던 특권을 이어받았습니다. 투르크는 6세기부터 중앙아시아에 진출했고 중국인들은 그들을 돌고리라고 불렀습니다. 투르크는 사마르칸드의 실크 무역권을 쥐고 아나톨리아까지 활동 영역을 넓혔습니다. 투르크에는 여러 부족이 있었고 그 중에서 이슬람 교도가 돼 서쪽으로 간 부족은 8세기부터 칼리프의 군대와 합류해서 싸웠습니다. 바그다드는 이슬람 교인들의 천국이 됐고 비이슬람 교도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슬람교 단체 중 비잔틴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던 단체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 단체는 1281년부터 오스만이라는 이슬람 전사가 이끌었는데 오스만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비잔틴 공격이 성공하자 오스만은 본거지를 아나톨리아의 부르사로 옮기고 1326년 오스만 제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투르크인들은 부르사를 예술과 교육의 도시로 만들었고 초창기 술탄들은 녹색 사원 안에 마련된 멋진 묘소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투르크인들은 점차 정착 생활을 시작했고 통치자들은 군주가 됐습니다. 오스만의 아들 오르칸은 자신의 얼굴을 새긴 동전을 만들었고 크리스트 교인을 재정관리 대신으로 채용했습니다. 투르크 사회가 정비되자 곧 용감한 군대가 필요해졌습니다. 투르크인들은 곧 서쪽에 있는 아나톨리아에서 벗어나 트라키아와 갈리폴리 반도와 보스포러스 해협까지 진출했습니다. 오르칸은 유럽을 정복한 후 더 많은 투르크 유목민들을 그곳에 정착시켰습니다. 1362년 오르칸이 사망할 때쯤에는 영토가 오스만 시절의 2배로 확장됐습니다. 삼대 술탄인 무라드 1세는 유럽 진출의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는 1362년에 비잔틴 제2의 도시 아드리아노플을 점령했습니다.
무라드는 아드리아노플을 에디르네로 개명하고 수도로 삼았습니다. 훗날 투르크인들은 에디르네에 이슬람 사원 중 가장 아름답다는 셀리미의 사원을 지었습니다. 그 후 무라드는 비잔틴과 불가침 조약을 맺었지만 1364년 발칸 기독교군이 쳐들어오자 맹렬히 반격했습니다. 1389년 다시 침입한 발칸 군대는 코소보에서 대패했고 무라드는 죽었지만 투르크는 승리했습니다. 무라드의 아들 바야지드는 불가리아와 세르비아도 차지하고 1396년 니코폴리스에서 십자군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 투르크 제국은 이제 다뉴브강에서 동아나톨리아까지 이르렀습니다. 술탄이 사는 수도 에디르네에서는 여전히 오스만 가문이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투르크인들은 곧 회교든 기독교든 관계없이 정복한 땅의 전통을 받아들였습니다. 개혁도 일어났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오스만과 오르칸 시절에 흩어져 있던 회교도 전사들 대신 발칸전 때 생포한 젊은 병사들로 대치됐습니다. 이렇게 구성된 투르크 정예부대는 예니첼이란 이름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무라드는 발칸 출신의 청년들에게 투르크의 언어, 법, 그리고 가치관을 가르친 다음 그중 뛰어난 사람은 관리로 기용하고 나머지는 군대에 편입시켰습니다. 군인들을 쉽게 모을 수 있었던 것은 투르크의 정복으로 유럽이 매우 어수선해졌기 때문입니다. 전쟁 포로로 잡힌 젊은이도 많았고 집이 부서져 할 수 없이 합류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1347년 이후 서유럽까지 강타한 흑사병을 피하기 위해 술탄 군대에 들어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르크인들에게 있어서 오스만 제국의 정복 사업은 수세기 만에 찾아온 평화와 안정을 의미했습니다. 투르크인들은 크리스트 교인들이나 유태인들에게 전통대로 관용을 베풀었습니다. 실제로 투르크인들은 발칸반도에 대해서 비교적 너그러운 정책을 펼쳤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노역이나 세금을 훨씬 더 많이 걷었습니다. 하지만 아시아는 술탄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1390년에 바야지드가 니코폴리스에서 승리를 거둔 후 이웃 나라들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투르크는 자국을 종주국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요했고 거절하면 짓밟았습니다. 그 당시 중앙아시아의 지도자는 티무르였습니다. 티무르 제국을 건설한 그는 인도까지 펼쳐진 대제국을 지배했습니다. 티무르는 1402년 앙카라를 차지했고 바야지드는 싸우다가 생포되고 말았습니다. 소아시아에 대한 투르크의 지배력은 약해졌으며 전리품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티무르는 투르크인들로부터 빼앗은 영토를 계속 유지할 만큼 강한 후계자를 세우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투르크는 앙카라의 비극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물러서진 않았습니다. 바야지드의 아들 메메드가 투르크를 어느 정도 재정비하는 데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는 바야지드 제국의 반밖에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메메드의 아들 무라드 2세 그리고 손자 정복자 메메드 시절에는 투르크가 세계적인 강대국이 됐습니다. 유럽과 소아시아에서도 정복 사업이 계속됐는데
내란으로 힘을 잃은 독립도시 국가 아나톨리아도 끝내 투르크에 합병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오스만 제국의 영토는 시리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유럽은 발칸반도와 그리스 기독교 도시 등에서 일어난 내전을 이용하며 실속을 챙겼습니다. 그 중에는 십자군이 세운 도시나 제노바나 베네치아에서 세운 무역도시, 발칸이나 비잔티움 왕자들의 왕국도 있었습니다. 1481년경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는 영토는 다른 어떤 이웃 국가보다도 넓었으며 권력도 대단했습니다. 가장 멋진 전리품은 물론 1453년에 정복한 콘스탄티노플이었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투르크인들은 30m에 이르는 높은 성벽을 여러 차례 공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메메드 2세는 기어이 1000년 전에 지은 성벽을 이겨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개발된 공성포를 이용한 것입니다. 길이가 3m도 넘는 이 대포는 반톤짜리 돌포탄을 콘스탄티노플 성벽에 쏟아부었습니다. 결국 1453년 5월 29일 콘스탄티노플은 함락됐습니다. 이 승리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투르크는 새로운 수도를 갖게 됐으며 이름도 이스탄불이라고 새로 지었습니다. 북서쪽에 있던 기독교 국가 헝가리와 남동쪽의 마물루크 왕조 역시 50년이 못 가서 투르크인들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스만 제국의 영토는 160만 제곱킬로미터가 넘게 됐습니다. (1538년) 오스만 제국의 황제 술레이만 1세는 루마니아에 이런 비문을 남겼습니다. 신의 은총으로 나는 이슬람교 지도자가 됐다. 신의 힘과 마호메트의 기적들이 나와 함께한다. 나는 메카와 메디나에서 행해지는 금요기도에 등장하는 술레이만이다. 나는 바그다드에서 샤이고 비잔틴에서는 시저이며 이집트에서는 술탄이다. 나만이 유럽, 북아프리카, 인도까지 함대를 보냈도다. 오스만 제국의 영토 확장에 제동이 걸린 적도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건은 1571년 레판토 해전으로 투르크 함대는 그리스 해안에서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리하여 230여 척의 투르크 함대가 에스파냐, 베네치아, 나폴리, 시칠리아, 제노바, 그리고 교황까지 합세한 연합함대의 공격을 받아서 침몰됐습니다. 그러나 베네치아는 풍요로운 사이프러스 섬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이스탄불에서의 생활은 그대로 유지됐고 패전 보고를 받은 셀림 2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 수염이 잘린 건 사실이지만 곧 다시 자랄 것이다. 그대들은 한 팔을 잃었고 팔은 절대 자라진 않는다. 오스만과 술레이만의 직속 자손들인 오스만 술탄들은 모두 뛰어난 통치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술탄 오르칸은 자기 자신을 지평선의 주인이자 세상의 영웅이라고 했고, 바야지들은 광선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아시아와 유럽을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며 정복 사업에 열중했습니다. 메메드 2세도 18차례나 전쟁에서 승리해서 정복자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술레이만도 모든 전투에서 직접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하지만 술레이만 이후로는 위대한 술탄이 드물었습니다. 16세기에서 17세기 초에 걸쳐 오스만 제국은 다시 부흥했습니다. 내정이 부패하고 힘이 약해지기는 했지만
제국이 워낙 커서 다른 나라들이 감히 덤벼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영국 여행가는 1610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투르크 제국은 천지가 개벽한 이래 가장 큰 제국일 것이다. 하지만 레판토 해전은 큰 타격이었습니다. 투르크가 패한 것은 연합군대가 일치 단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년 후 베네치아는 투르크와 화해를 했고 에스파냐만 대치 상태에 있었습니다. 술탄들은 적대국의 분열을 잘 이용했습니다. 1540년대에는 합스부르크가와 맞선 프랑스와 연합했고 1580년대에는 영국, 네덜란드와도 연합했습니다. 그러나 1680년대가 되면 크리스트교 국가들이 이슬람 국가들을 꺼리게 됩니다. 30년 전쟁에서 패한 합스부르크가는 더 이상 위험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합스부르크가 투르크와 싸울 때 주변 국가들은 전혀 도와주지 않고 오히려 방해를 했습니다. 게다가 크리스트교 군대는 30년 전쟁 동안 여러 가지 새로운 전투 기술들을 개발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적군을 향해서 소수 정예의 장총을 든 병사들과 대포를 전선에 배치했습니다. 투르크도 1630년대에 일어난 이런 전술상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유럽인들을 흉내내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투르크에도 장총과 대포가 있었고 다른 무기도 충분했지만 전투부대를 조직적으로 구성하지 못했습니다. 투르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투르크는 헝가리를 잃었지만 크레타, 사이프러스 그리고 발칸은 그대로 갖고 있었고 군 함대도 유력했습니다. 다른 문제들도 발생했습니다. 1600년경에는 아나톨리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농민들을 루마니아와 사이프러스로 이민 보냈고 그 후손들은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도 나빴고 군대도 약해졌지만 오스만 제국은 버텼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1683년 비엔나에서 패배했지만 그리스, 알바니아, 루마니아,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와 동리비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1910년대에 접어들자 유럽 한 구석으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1918년 1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이 됨으로써 400년에 걸친 투르크의 아랍국 지배도 끝이 났습니다. 영국 수상 글래드스톤의 표현대로 터키는 유럽의 병자였을지도 모르지만 죽지 않고 오랜 세월을 지탱했습니다.